지금 당장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십시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자산 가치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고 계십니까? 월가에서는 이미 비상벨이 울렸고 거대 자본들은 미친 듯이 돈을 옮기고 있는데 언제까지 뉴스에서 떠드는 산타랠리 타령만 믿고 계실 겁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전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노후와 당신 가족의 생존이 걸린 긴급 경고 방송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끄신다면 2년 뒤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늦을 것입니다. 피눈물 흘리지 않으려면 지금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난 12월 19일 금요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명 없을 겁니다. 그날 트럼프가 던진 연설 한 방이 전 세계 금융심장부인 월스트리트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이든 정부를 비판하고 자기를 칭찬하는 뻔한 정치 유세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돈 냄새를 맡는데 귀신 같은 월가의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의 입에서 2026년 미국 경제를 송두리째 바꿀, 아니 강제로 폭발시킬 설계도가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무심하게 던진 숫자들, 즉 내년 봄 최대 규모의 세금 환급, 1600개의 발전소 건설, 그리고 금리 인하를 맹신하는 연준 의장 지명 예고. 이 단어들이 조합되는 순간 거대한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퍼즐의 정체는 바로 2026년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원 총선거와 같은 이 선거는 트럼프에게 단순한 투표가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 아니 목숨을 걸고 치르는 거대한 도박판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선거 승리보다 중요한 가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선거 1년 전에는 죽어가던 경제도 심폐소생술로 살려내고 멀쩡하던 경제에는 스테로이드를 주사해서라도 억지로 근육을 키워왔습니다. 세금을 깎아주고 보조금을 살포하고 규제라는 족쇄를 풀어주는 쇼를 벌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투표소로 향하는 유권자들의 지갑이 두둑해야 표를 찍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차원이 다릅니다. 과거의 경기부양책이 동네 슈퍼마켓의 반짝 할인 행사 수준이었다면 이번 트럼프가 준비하는 2026년 프로젝트는 정부가 국가 예산을 통째로 털어서 1년 내내 전 품목 50% 할인을 선언하고 거기에 더해 전 국민에게 현금 200만 원씩을 쥐어주는 미친 짓이나 다름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정부가 세금을 깎아줘서 통장에 공돈이 들어오고 사고 싶은 물건 값은 싸지는데 은행에 가면 대출 금리까지 확 낮춰줍니다. 이러면 소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안 쓰면 바보가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월가의 큰손들은 지금 이 현상을 두고 인위적으로 조작된 거대 상승장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버블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버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냉혹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작정하고 돈을 뿌려서 만드는 버블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버블이라고 겁먹고 뒷짐지고 구경만 하다가는 자산 격차라는 벼락을 맞고 평생 회복 불가능한 가난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버블이 터질 것을 알면서도 그 버블의 등에 올라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잔인한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심할 겁니다. 트럼프가 또 허풍 떠는 것 아니냐, 말만 하고 실제로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아니란 생각은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이번에는 트럼프 본인의 생존이 걸린 선거입니다. 이번 연설에서 언급된 세금 환급과 전력 인프라 투자, 그리고 강제적인 금리 인하는 단순한 선거 공약이 아닙니다. 시장에 돈을 억지로 주입해서라도 경제 지표를 하늘 끝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생존 전략이자 최후의 통첩입니다. 우리는 지금 트럼프가 구상하는 거대한 돈의 흐름, 그 길목을 선점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트럼프가 직접 언급한 대규모 패키지 법안에 따른 세금 환급입니다. 트럼프는 2026년 봄이 미국 역사상 최대의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 말을 경제적으로 해석하면 정부가 수입품에 관세를 매겨 걷어들인 막대한 돈을 다시 미국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살포하겠다는 뜻입니다. 가구당 우리 돈으로 약 2,6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세금 감면이라는 이름으로 통장에 꽂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돈이 아닙니다. 시장에 풀리는 돈의 양, 즉 유동성이 폭발한다는 신호입니다. 과거 2020년 팬데믹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정부가 지원금을 뿌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경제는 멈췄는데 주식시장과 부동산은 미친 듯이 폭등했습니다. 일은 안 하는데 통장 잔고가 늘어나니 그 돈이 전부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테슬라와 애플 같은 주식들을 성층권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우리가 목격하게 될 장면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파괴적일 것입니다. 2020년에 돈 풀기가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응급처치였다면
2026년의 돈 풀기는 이미 잘 달리고 있는 마라톤 선수에게 금메달을 따게 하려고 강제로 흥분제를 투여하는 격입니다. 멀쩡한 경제에 정치적 야망이 더해진 현금 폭탄이 투하되면 그 폭발력은 우리가 5년 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 번째 거대한 파도를 보셔야 합니다. 돈을 뿌리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트럼프가 설계하고 있는 2026년의 진짜 무서운 점은 미국의 혈관과 근육을 강제로 뜯어고치겠다는 구조적 대전환에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풀면 물가만 오르고 끝나겠지만 산업의 구조를 바꿔버리면 그곳에서 새로운 제국이 탄생하고 누군가는 도태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라질 쪽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제국의 주인이 될 쪽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트럼프가 던진 두 번째 승부수인 전력 인프라의 대전환을 직시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앞으로 1년 안에 무려 1600개의 신규 발전소를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600개라는 숫자를 듣고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과장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고수들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봅니다. 이 발언의 진짜 의미는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열풍으로 인한 전력 부족 사태를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전쟁 선포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이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그저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인공지능은 전기를 먹고 자라는 괴물입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고속도로를 깔아서 물류혁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제는 전력망이라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설 회사가 돈을 번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산업에 목을 조르고 있던 에너지 병목 현상을 국가가 세금으로 뚫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이익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더 강력하게 지속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데이터 센터를 못 짓는다는 말이 쏙 들어가게 만들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에너지 흐름의 변화를 감지하고 계십니까? 전기가 흐르는 곳에 돈이 흐른다는 격언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통화 정책의 정치화라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트럼프는 내년 5월에 취임할 차기 연준 의장을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신봉하는 사람으로 앉히겠다고 노골적으로 예고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준은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제학 교과서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에게 그런 원칙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 선거이고 당장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명확한 돈의 가격 하락 신호입니다. 금리는 돈의 값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금리를 강제로 낮추겠다고 협박하고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의장 자리에 앉히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풀린 돈의 양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월가의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은 이미 연준 의장 교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것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1970년대에도 정치적 압력에 못 이겨 연준이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렸다가 물가가 폭등해 경제가 파탄났던 끔찍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미국 정부의 빚은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가 국방비를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즉 연준 의장이 누가 되든 물가가 오르든 말든 구조적으로 저금리를 유지해야만 미국 정부가 파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약점을 파고들어 금리 인하를 밀어붙일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에 역행해서는 안 됩니다. 돈의 값이 싸지는 시대에 현금만 쥐고 있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핵심 변화는 관세 장벽과 기업의 강제적인 행동 변화입니다. 트럼프는 관세로 18조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미국 우선주의라고 욕하고 넘어가면 하수입니다. 이 현상의 본질은 관세라는 거대한 장벽을 세워서 외국 기업들이 미국 안에 공장을 짓지 않고는 백일 수 없게 만드는 강제 이주 정책입니다. 과거에는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물건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것이 성공 방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식은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미국 안에서 만들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만드는 구조로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공급망, 즉 재료가 들어와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길을 미국 안으로 좁히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웃을까요? 공장을 새로 지어야 하니 기계를 만드는 회사, 공장 자동화 설비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엄청난 수혜를 입게 됩니다.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 투자하는 돈이 결국 주식시장의 특정 분야, 즉 산업재와 설비 투자 섹터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이런 기업들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수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판이 바뀌면 주도주도 바뀝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다가는 계좌가 녹아내리는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민 억제 정책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시원한 발언일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노동의 가격을 결정하는 무서운 수급 문제입니다. 미국 경제의 바닥을 지탱하던 저임금 이민자 노동력이 사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임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사람을 쓸 것인가, 아니면 기계를 도입할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기업들은 사람 대신 로봇을 쓰고 인공지능을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트럼프의 이민 억제 정책은 역설적으로 기업들에게 자동화 투자를 강요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 됩니다. 과거에는 싼 이민자를 써서 비용을 아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와 로봇팔에 돈을 써서 비용을 아껴야 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로봇과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을 먹여 살릴 거대한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로봇을 만드는 기업, 로봇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주식을 사서 그 성장의 과실을 따먹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재정 적자와 국채 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입니다. 앞서 말한 세금 감면, 현금 살포, 발전소 건설 등 이 모든 정책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국채, 즉 나라 빚을 더 내서 메워야 합니다. 월가의 큰손들이 지금 가장 신경 곤두쓰고 감시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정부가 빚을 너무 많이 내면 시중에 국채가 넘쳐나고 국채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시장의 양날의 검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건 호재지만 돈의 가격인 금리가 바닥을 치지 못하면 주가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유사한 사례를 보면 정부가 돈을 풀 때 주식은 오르지만 장기 금리도 같이 오르면서 실물 자산인 금이나 구리 가격이 폭등하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식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원자재와 실물 자산도 같이 챙겨야 하는 구조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희석되는 시대에 믿을 것은 유한한 자산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식과 실물 자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아야 하는 복잡하고도 위험한 시장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구조적 변화들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내년부터 여러분의 눈앞에서 벌어질 현실입니다. 에너지가 바뀌고 돈의 흐름이 바뀌고 노동의 판도가 바뀝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는 휩쓸려 떠내려갈 뿐입니다. 하지만 파도의 방향을 읽고 미리 준비한다면 그 파도는 여러분을 엄청난 부의 섬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월가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 이익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섹터와 종목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두 번째 거대한 파도를 보셔야 합니다. 돈을 뿌리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트럼프가 설계하고 있는 2026년의 진짜 무서운 점은 미국의 혈관과 근육을 강제로 뜯어고치겠다는 구조적 대전화 안에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풀면 물가만 오르고 끝나겠지만 산업의 구조를 바꿔버리면 그곳에서 새로운 제국이 탄생하고 누군가는 도태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라질 쪽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제국의 주인이 될 쪽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트럼프가 던진 두 번째 승부수인 전력 인프라의 대전환을 직시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앞으로 1년 안에 무려 1600개의 신규 발전소를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600개라는 숫자를 듣고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과장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고수들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봅니다. 이 발언의 진짜 의미는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열풍으로 인한 전력 부족 사태를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전쟁 선포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이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그저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인공지능은 전기를 먹고 자라는 괴물입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고속도로를 깔아서 물류혁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제는 전력망이라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설 회사가 돈을 번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산업에 목을 조르고 있던 에너지 병목 현상을 국가가 세금으로 뚫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이익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더 강력하게 지속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데이터 센터를 못 짓는다는 말이 쏙 들어가게 만들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에너지 흐름의 변화를 감지하고 계십니까?
전기가 흐르는 곳에 돈이 흐른다는 격언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통화 정책의 정치화라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트럼프는 내년 5월에 취임할 차기 연준 의장을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신봉하는 사람으로 앉히겠다고 노골적으로 예고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준은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제학 교과서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에게 그런 원칙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 선거이고 당장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명확한 돈의 가격 하락 신호입니다. 금리는 돈의 값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금리를 강제로 낮추겠다고 협박하고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의장 자리에 앉히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풀린 돈의 양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월가의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은 이미 연준 의장 교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것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1970년대에도 정치적 압력에 못 이겨 연준이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렸다가 물가가 폭등해 경제가 파탄났던 끔찍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미국 정부의 빚은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가 국방비를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즉 연준 의장이 누가 되든 물가가 오르든 말든 구조적으로 저금리를 유지해야만 미국 정부가 파산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약점을 파고들어 금리 인하를 밀어붙일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에 역행해서는 안 됩니다. 돈의 값이 싸지는 시대에 현금만 쥐고 있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핵심 변화는 관세 장벽과 기업의 강제적인 행동 변화입니다. 트럼프는 관세로 18조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미국 우선주의라고 욕하고 넘어가면 하수입니다. 이 현상의 본질은 관세라는 거대한 장벽을 세워서 외국 기업들이 미국 안에 공장을 짓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만드는 강제 이주 정책입니다. 과거에는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물건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것이 성공 방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식은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미국 안에서 만들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만드는 구조로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공급망, 즉 재료가 들어와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길을 미국 안으로 좁히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웃을까요? 공장을 새로 지어야 하니 기계를 만드는 회사, 공장 자동화 설비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엄청난 수혜를 입게 됩니다.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 투자하는 돈이 결국 주식시장의 특정 분야, 즉 산업재와 설비 투자 섹터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이런 기업들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수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판이 바뀌면 주도주도 바뀝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다가는 계좌가 녹아내리는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민 억제 정책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시원한 발언일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노동의 가격을 결정하는 무서운 수급 문제입니다. 미국 경제의 바닥을 지탱하던 저임금 이민자 노동력이 사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임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사람을 쓸 것인가 아니면 기계를 도입할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기업들은 사람 대신 로봇을 쓰고 인공지능을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트럼프의 이민 억제 정책은 역설적으로 기업들에게 자동화 투자를 강요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 됩니다. 과거에는 싼 이민자를 써서 비용을 아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와 로봇팔에 돈을 써서 비용을 아껴야 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로봇과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을 먹여 살릴 거대한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로봇을 만드는 기업, 로봇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주식을 사서 그 성장의 과실을 따먹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재정 적자와 국채 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입니다. 앞서 말한 세금 감면, 현금 살포, 발전소 건설 등 이 모든 정책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국채, 즉 나라 빚을 더 내서 메워야 합니다. 월가의 큰손들이 지금 가장 신경 곤두쓰고 감시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정부가 빚을 너무 많이 내면 시중에 국채가 넘쳐나고 국채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시장의 양날의 검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건 호재지만 돈의 가격인 금리가 바닥을 치지 못하면 주가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유사한 사례를 보면 정부가 돈을 풀 때 주식은 오르지만 장기 금리도 같이 오르면서 실물 자산인 금이나 구리 가격이 폭등하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식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원자재와 실물 자산도 같이 챙겨야 하는 구조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희석되는 시대에 믿을 것은 유한한 자산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식과 실물 자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아야 하는 복잡하고도 위험한 시장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구조적 변화들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내년부터 여러분의 눈앞에서 벌어질 현실입니다. 에너지가 바뀌고 돈의 흐름이 바뀌고 노동의 판도가 바뀝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는 휩쓸려 떠내려갈 뿐입니다. 하지만 파도의 방향을 읽고 미리 준비한다면 그 파도는 여러분을 엄청난 부의 섬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월가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 이익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섹터와 종목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경제 사냥꾼인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종목은 알겠습니다. 아마존도 좋고 테슬라도 좋은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 사야 합니까? 당장 내일 시초에 긁어야 합니까? 아니면 내년 11월 선거 직전에 사야 합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정확히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서 언제 팔라고 콕 집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차트 좀 본다는 전문가들이 바닥을 잡네, 어쩌네 떠들지만 사실 다 지나고 나서 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예언가가 되려 하지 말고 대응하는 사냥꾼이 되어야 합니다. 신이 되려 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팩트를 근거로 반과 세를 당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번 2026년 트럼프 랠리의 본질을 꿰뚫어 보셔야 타이밍이 보입니다. 이번 상승장은 기업이 물건을 잘 팔아서 자연스럽게 오르는 실적 장세가 아닙니다. 돈의 힘으로 억지로 떠받치는 유동성 장세이자 정책이 만드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파리만 날리던 이 백화점에 갑자기 정부가 나서서 전 국민에게 50% 할인 쿠폰을 뿌리고 백화점에서 쓸 수 있는 현금 상품권까지 쥐어주면서 억지로 사람들을 밀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백화점 물건이 좋으냐 나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공짜 돈을 쥔 사람들이 언제 백화점 문을 부수고 들어오느냐, 그리고 그 돈이 언제 바닥나서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느냐, 이 두 가지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을 잡기 위해 우리는 뉴스 앵커의 멘트가 아니라 냉혹한 숫자, 즉 세 가지 핵심 변수를 목숨 걸고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생존 신호는 실제 세금 환급이 집행되는 시점의 소비 지표입니다. 트럼프가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말한 것은 아직은 공약일 뿐입니다. 정치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실제로 내 통장에 돈으로 꽂히기까지는 수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책이 발표만 되고 의회에서 시간만 끌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년 봄, 구체적으로는 3월에서 4월 사이에 소비지표가 폭발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뉴스에서는 경기 부양책이 통과됐다고 떠들썩한데 막상 3월, 4월 소매 판매 데이터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면 그것은 재앙의 시작입니다. 돈이 돌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소비 폭발이 데이터로 확인된다면 그때는 의심하지 말고 올라타야 합니다. 국민들의 주머니에 꽂힌 돈은 반드시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는 기업의 매출로 직결되는 선순환의 고리가 완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3월과 4월의 데이터가 2026년 한 해의 농사를 결정짓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여러분의 계좌를 깡통으로 만들 수도 있고 벼락부자로 만들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지표, 바로 물가와 금리의 상관관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연준을 압박해서 금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만으로도 환호성을 지르며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고수들은 축배를 드는 대신 등 뒤에 식은땀을 흘리며 물가 지표를 감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금리 인하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산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서 겉으로 보이는 큰 불길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은 이제 됐다고 생각하고 철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연준이 금리를 내리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숲의 바닥 낙엽 밑에는 아직 시뻘건 불씨가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끈질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압력입니다. 이때 트럼프가 세금 환급이나 보조금 살포라는 강력한 돈 바람을 산에다 불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불씨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산 전체를 다시 집어삼키는 대형 산불로 번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할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금리를 내렸는데 물가가 잡히기는커녕 다시 튀어오르는 상황 말입니다. 만약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다시 4% 위로 치솟는다면 그것은 시장이 보내는 탈출 신호, 즉 지옥행 열차의 출발 알림입니다. 물가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연준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급격하게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합니다.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사탕에 취해 물가라는 독약을 마시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물가가 튀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생존 신호입니다. 세 번째 변수는 에너지 인프라, 법안의 실제 통과 속도와 예산 집행입니다. 트럼프가 1600개 발전소를 짓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듣기에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치판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정치인의 말은 100% 믿으면 바보라는 것을 말입니다. 대통령이 짓겠다고 해도 의회에서 예산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건설사는 계획서만 보고 땅을 파지 않습니다. 입금 통장에 계약금이 들어와야 포크레인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력 인프라, 관련주나 건설기계 주식을 볼 때 단순히 트럼프의 발언에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지, 그리고 그 예산이 실제 공사 발주로 이어지는지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야 합니다. 즉 종이에 적힌 약속이 아니라 실제 국가 예산이라는 현금으로 변하는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산안이 통과되고 실제 프로젝트 발주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안심해도 됩니다. 핵심 종목들이 향후 2년 이상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강력한 보증수표를 얻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만 무성하고 의회에서 싸움만 하느라 예산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다면 그것은 단기 테마로 끝날 위험이 큽니다. 그때는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 거품이 순식간에 꺼질 수 있으니 재빠르게 먹고 나오는 전략을 써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2026년은 기회의 땅이지만 동시에 지뢰밭이기도 합니다. 소비 데이터가 찍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금리를 내리는데 물가가 튀는지 감시하십시오. 그리고 인프라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는지 체크하십시오. 이 세 가지 신호등이 모두 초록불일 때 우리는 과감하게 베팅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빨간불이 들어온다면 일단 멈추고 현금을 챙겨야 합니다. 이것이 야생과도 같은 금융시장에서 사냥꾼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의 끝은 과연 해피엔딩일까요? 아니면 비극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거대한 판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표정을 짓고 있어야 할까요?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2026년 이후의 세상에 대한 소름 돋는 전망과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위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전해드리며 이 긴급 리포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긴급 리포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열어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트럼프가 설계한 2026년의 청사진을 샅샅이 뜯어보았습니다. 관세 장벽을 높여서 거둬들인 돈을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뿌리고 연준을 압박해 금리를 낮추고 발전소를 지어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 이 모든 계획의 목적은 단 하나, 2026년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미국 경제를 인위적으로 뜨겁게 달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건전한 성장이 아닙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미래의 에너지를 억지로 끌어다 쓰는 거대한 도박판, 즉 정부가 직접 문을 열고 호객 행위를 하는 합법적인 카지노가 개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쇼가 끝난 뒤에는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이 될 것이고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악담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냉혹한 원리입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돈이 흔해지면 필연적으로 돈의 가치는 똥값이 됩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일해서 은행에 고이 모셔둔 현금 1억 원이 2026년이 지나고 나면 구매력이 7천만 원, 6천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물가가 오르면 다 같이 힘든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자에게는 세금이고 부자에게는 기회입니다. 빵값, 기름값, 전기세가 오르면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집니다. 하지만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웃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주식, 부동산, 금과 같은 자산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트럼프의 부양책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자산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부의 강제 이전입니다. 현금만 쥐고 있는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주머니로 부가 빨려 들어가는 거대한 빨대 꼽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대, 50대, 60대, 가장 여러분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제발 과거의 성공 방식인 성실한 저축이라는 낡은 고정관념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1980년대, 90년대에는 은행 이자가 10%를 넘었으니 저축만 해도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돈을 찍어내서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현금만 들고 있는 것은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는 자살 행위입니다.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정부가 돈을 뿌리는 그 길목에 미리 가서 입을 벌리고 서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세금을 깎아주면 그 돈이 흘러갈 아마존 같은 소비자의 주식을 사야 합니다. 트럼프가 집을 지으라고 하면 디아로튼 같은 건설주를 사야 합니다. 트럼프가 로봇을 쓰라고 하면 테슬라 같은 기술주를 사야 합니다. 정부와 싸우지 마십시오. 정책에 맞서지 마십시오. 거대한 권력이 돈을 쏟아붓겠다고 작정한 곳에 올라타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물론 두려울 것입니다. 주식은 위험하고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여러분을 망설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벼락거지가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2026년 시나리오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월가의 스마트머니들은 이미 진지를 구축하고 사냥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들을 이길 수는 없지만 그들의 등에 올라탈 수는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남긴 부스러기만 주워 먹어도 우리 가족의 노후가 바뀝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파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2026년 선거가 끝나면 정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돈줄을 쥐고 청구서를 내밀 것입니다. 그때는 파티장에 남겨진 사람들끼리 폭탄 돌리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냥꾼이 되어야 합니다. 먹잇감이 보일 때는 과감하게 방가쇠를 당겨서 수익을 챙기고 위험 신호가 보일 때는 미련 없이 짐을 싸서 떠나야 합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끝까지 남아있다가는 설거지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생존 신호, 즉 소비지표, 물가, 인프라 예산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지옥불에서 구해줄 비상탈출 버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2026년 트럼프 경제 시나리오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가슴 뛰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경제 사냥꾼은 앞으로도 월가의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 남들은 모르는 돈의 흐름을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분석해서 여러분께 떠먹여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잠자는 투자 본능을 깨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제가 밤새워 리포트를 읽고 분석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정보,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고 불려줄 진짜 돈 되는 이야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종목이나 더 알고 싶은 경제 이슈가 있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또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오겠습니다. 험난한 경제 전쟁터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그날까지 경제 사냥꾼이 맨 앞에서 길을 뚫겠습니다. 2026년 다가오는 거대한 부의 파도에 올라타서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됩시다. 감사합니다.